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의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35년간 안정적으로 살아온 공무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실화를 들으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씨는 환경부서에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연말 보너스, 그리고 승진의 기쁨까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의 삶이었죠. 그런데 2016년 드디어 명예퇴직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알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는 아내와 함께 늦잠을 자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분명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충분할까요? 아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까? 이 돈으로 평생 살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추가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직 동료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퇴직 후 상가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였어요. 야, 태연아. 박 과장 알지? 그 친구가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샀는데 지금 월세만 300만 원씩 받고 있어. 부러워 죽겠더라고. 300만 원이라니. 태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자신이 공무원 시절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말? 어떤 상가에 투자한 건데? 부동산이 답이야. 요즘 상가 투자가 뜨거워. 아파트는 규제가 많은데 상가는 그런 거 없잖아. 집에 돌아와서도 동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연 씨는 35년간 도시계획 담당자로 일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며칠 후 인터넷에서 동대문 상가 투자 세미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료 참석에 커피와 샌드위치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한번 가볼 만했어요. 세미나장에는 50대, 60대 은퇴 예정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태연 씨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듯 보였어요. 강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입니다. 동대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에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고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서 더욱 유망합니다. 강사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동대문 상권의 성장 가능성, 임대료 상승률, 공실률 감소 등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였죠. 아파트 투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규제도 많고 수익률도 낮아요. 하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규제가 없어서 안정적이고 월세 수입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도시계획 담당자로 일하면서 봤던 동대문의 변화상이 떠올랐거든요. 확실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태연 씨에게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줬어요. 이 매물은 원래 2억 2천만 원인데 급매로 나온 거라 6천만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동대문 3층에 있는 의류 매장이고 위치도 아주 좋아요. 6천만 원이라. 태연 씨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원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세미나에서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는데 어때?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투자라니, 우리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태연 씨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나는 35년간 도시 계획 일을 했잖아. 동대문이 얼마나 발전할지 누구보다 잘 알아. 게다가 6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짜리 매물을 살 수 있다고 해. 이런 기회가 흔하겠어? 아내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는 거의 없으니까 뭔가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다시 세미나장을 찾았을 때 태연 씨는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옆 매장도 같은 조건으로 나왔다는 거였죠. 두 개를 합치면 더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도 배가 될 텐데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판단이십니다. 두 개를 합치면 총 1억 2천만 원인데 월세 수입만 2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200만 원. 태연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2016년 8월 태연 씨는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동대문 상가 2개 매장을 구입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첫 달은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매일 매장에 나가서 매출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도 가끔 함께 와서 매장 정리를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매출을 정산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어요. 좋은 날도 겨우 50만 원 정도였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위치도 나쁘지 않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태연 씨는 매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 매장들 중 절반 이상이 공실이었어요.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은 유리창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구조였어요. 3층까지 올라가려면 좁은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손님들이 3층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관리비와 임대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고정 비용에 전기세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월 400만 원이라면 고정비 빼고 3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와 재고 비용을 빼면 실제 순수익은 겨우 100만 원 정도였어요. 세미나에서 들었던 200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태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도시 계획 경험과 각종 자료를 믿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 좋아질 거야. 동대문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층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하루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도 기대했던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다들 올림픽 보느라 쇼핑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에서 더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태연 씨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퇴직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2억 5천만 원이었던 퇴직금이 어느새 1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퇴직금을 다 날리게 될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매출이 너무 안 나와. 아내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만둘까? 하지만 그만두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지금 그만두면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히 좋아질 거야. 2018년 말 태연 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뽑아낸 거예요. 총 1억 3천만 원의 추가 자금으로 한 번 더 버텨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오가며 고정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숨이 막혀. 어떻게 하지?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태연 씨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019년 태연 씨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팜과 쿠팡에 입점해서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혀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20대 알바생을 한 명 고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맡겼어요. SNS 광고도 해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온라인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길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온라인 쇼핑몰 경쟁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요. 게다가 반품률도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손님들이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배송비는 태연 씨가 부담해야 했고 반품된 제품들은 재판매하기 어려웠어요. 2019년 말 옆 건물에 대형 의류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한 큰 규모의 매장이었어요. 그 매장이 문을 연 이후로 태연 씨 매장의 오프라인 매출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가격도 비슷한데 브랜드 인지도와 매장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됐거든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무너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가가 사실상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온라인 매출만으로는 고정비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연명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계절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의류 특성상 재고는 곧 손실을 의미했어요. 결국 2020년 10월 태연 씨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4년 2개월간의 고군분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매장 정리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설렘,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의 절망, 온라인 진출에 건 희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최종 붕괴까지 재고와 집기들을 헐값에 정리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 매장은 경매에서 겨우 300만 원에 팔렸어요. 빚은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35년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며칠간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린 탓에 이런 일이. 태연 씨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월 20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은 좁고 습했지만 그래도 보금자리였어요. 아내와 함께 간소한 식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 서로 있으니까 견딜만해. 아내의 말에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태연 씨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태연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사님, 저도 사업 실패해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라도 다시 일어서야죠.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연 씨는 자신의 투자 실패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분야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지만 실제 상가 운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구조적 문제와 외부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건물 구조, 유동인구 패턴, 경쟁 매장 현황 등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나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는 아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부담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어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는 레버리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 규모를 늘린 것이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어요.
5번째는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정리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투자 수익을 노리다가 기본적인 생활 기반까지 잃어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실패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도 했거든요. 투자하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저처럼 퇴직금 날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손님은 태연 씨의 조언을 듣고 성급한 투자를 포기했다고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태연 씨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연 씨는 생각해봤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고요. 건강한 몸 함께 해주는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대리운전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 관련 광고나 세미나 소식을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화려한 수익률 약속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꼭 조언을 해줍니다.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태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걸 잃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지금도 태연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꿈을 꾸고 있어요. 빚을 다 갚고 작은 원룸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것. 이것이 태연 씨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태연 씨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이런 실패담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